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문을 열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하고 오랜만에 정치 얘기 좀 해보죠. 이제 4.7 재보궐선거 뒤에 처음으로 진행이 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많은 분들이 좀 주위에서 보고 계실 텐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 1위, 근데 또 비호감으로도 1위를 차지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사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예, 우리가 보통 정치의 판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정치 판이 흔들리는 계기가 최근 있었죠. 4.7 재보궐선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분석을 할 때 사실 재보선이 끝나고 좀 봐야 된다 이런 분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드디어 끝나고 첫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이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를 했는데 1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36.3%였습니다. 네.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23.5%였고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2.3%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뒤를 잇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1%, 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9%였고요. 쭉 있는데 일단 5% 이상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지지층을 한번 살펴보고 세대별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20대, 30대, 50대, 60대 이상 그러니까 대다수 계층에서 세대별 계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40대에서 1위였어요. 그런데 네. 40대가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 맞습니다. 지지가 굉장히 높은 연령으로 나오고 있어서 네. 어쨌든 이번 여론조사는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흐름과 좀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조사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비선호도 절대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물, 대통령감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자, 네. 이런 조사도 해봤어요. 해봤더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기에서도 1위가 나왔습니다. 네. 22.8%로 절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물에도 동시에 오르는 그런 조사가 나왔고요. 비호감도에서 두 번째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 22.7%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2%로 뒤로 이었고요. 네. 임종성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10%로 두 자릿수로 나타났고 이어 홍준표 의원이라던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8.5%, 6.3%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대체 선호도는 우리가 알겠는데 여러 가지 네. 인지도도 있을 거고 실제 선호도도 있을 텐데 비선호도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이 조사를 수행했던 기관의 전문가들한테 물었더니 나온 답이 본선 경쟁력과 이것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선을 굉장히 오래전에 또는 대선 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대선 국면에 들어갔을 때 네. 예를 들면 여야의 예비 후보가 윤곽이 드러나거나 후보가 확정돼서 우리가 말 그대로 링 위에 이제 올랐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확장을 할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럴 때 과연 이 비호감도가 경쟁력에 좀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확장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의 이제 기간이 남아서 더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민주당도 새 지도부를 뽑고 있고 국민의힘도 차기 지도부 구성이라던가 그렇죠. 야권 통합 문제를 놓고 지금 정치계가 들썩들썩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실 소속 정당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 선언을 아직 한 건 아니죠. 대부분이 네.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서 또 앞으로 이게 계속 될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조사가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4월 10일에서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사기관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서 기존과 달리 지지율과 비호감도, 비선호도 이것을 이제 조사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가 될 것인지 이것이 이런 조사 결과가 또 어떤 영향과 의미를 가지는지 두 분께 좀 더 해석을 부탁드리죠.
사실 뭐 대선까지 간다고 생각하면요. 대권 주자로서는 일단 인지도가 높아야 됩니다. 네. 많은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인지도가 낮으면은 많이 불리하죠.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인지도가 높다 일단. 네. 그런데 이렇게 인지도 높게 만들어준 거는 전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 컸다. 네. 근데 또 반면 인지도는 높아졌고 윤 총장에 대한 선호도도 높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그만큼 또 비선호도가 높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주자나 어떤 후보를 좋아할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금방 바뀌지가 않거든요. 얼만큼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과연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정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네. 대선 주자로서의 윤석열의 시간은 이미 시작됐다. 흘러가고 있다. 네. 언제부터인가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3월 달에 사퇴의 변을 할 때, 즉 임기를 한 4개월 남기고 예. 검찰총장 사퇴를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이라는 이 두 단어가 그의 가슴에 있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정치적 행보. 사전투표 이번에 할 때 네. 사실 보궐선거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나와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네. 굳이 그 전에 알렸어요. 언론에.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가고 또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들도 정치적 메시지를 준 것이다. 또 메시지 있어가지고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투표에 대해서 이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투표를 독려하면서 뭔가 야권에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그러면 이분이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냐.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걸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보궐선거에서 졌다면은 윤 총장을 아주 이제 꽃길을 깔아서 아마 모시고 가려고 했을 텐데 지금 승리를 하고 나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당권 경쟁 때문에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라 윤 전 총장이 야권으로 들어갈 확률은 지금 국민의힘으로 갈 확률은 낮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바깥에서 새로운 신당 상당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정치에 들어갔을 때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3지대가 아니라 왜냐하면 제3지대는 예전에 그 안철수 현상이라든가 반기문 사태에서 벌써 우리가 제3지대로는 승리하기 힘들다는 걸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갖고 약간 바람을 일으켰다가 마지막에 국민의힘하고 한번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아마 지금 나가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멘토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아마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은 본선까지 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비선호도라는 것이 강하게 나타난 층을 제가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데이터를 좀 봤는데요. 네. 어떤 인물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절대 대통령감이 아니라라고 상대적으로 강한 응답이 나왔다고 이제 봤더니 직업군별로는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가 각각 27.3%와 25.4%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농업이라든가 학생 주부층에 비해서 왜 이 사람들이 더 이런 것에 강하게 나타났을까? 이른바 직장인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왜 직장인들이 정말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의 쓰라린과 단맛을 다 본 세대다. 그래서 아마 이 층에서는 경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네. 40대, 50대면 뭐 집 문제, 자녀 문제, 노인들도 부양하는 문제, 본인의 노후 대책, 굉장히 실질적인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과연 그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대별로도요. 40대에서는 31.9%, 50대에서 28.8%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비선호도가 가장 윤 전 총장에게 높게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 그리고 선거를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을 쭉 복귀해 보면서 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5년 경제도 맡기고 앞으로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보니까 뭐 정상회담도 해야 될 것 네. 같고 뭐 미중이 반도체 패권한다는데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아주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서 봤을 때 윤 전 총장이 글쎄 뭐 정치인으로 매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감 아닐 수 있어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들이 윤 전 총장의 지금의 인기를 계속 지탱하는 데 굉장히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윤 전 총장이 뭐 최근에 뭐 철학자라든가 노동계 인사를 만나서 이른바 뭐 과외를 받는다 이런 네.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또 이런 걸 많이 습득을 해서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다면 반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대선 주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보통 그래도 5%는 넘어야지 뚜렷하다고 보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뭐 홍준표 의원 지금 무소속 상태잖아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뚜렷한 대선 주자를 내지 못하면 당분간은 윤 전 총장이 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같이 맞물려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윤 총장에 대해서 대선까지 완주할 것이냐 아니냐는 참 한국 정치의 역동성에 비추어 봤을 때 네. 아직도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돌발 변수가 불쑥 나올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사실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냐면 이 무서운 정치판에서 아무런 정치 경력이 없는 그냥 28년 검찰만 외길 온 이 검찰총장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아마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이 등판을 한다면은 뭔가 이 야권의 대권 후보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은 할 수 있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야권의 많은 주자들도 같이 덩달아서 아마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 대선 주자를 품은 당이 부자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으려면 확실한 대선 주자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윤 전 총장이 아까 대권 수업한다 얘기했는데 공부를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본인의 목소리는 아직 아닙니다. 이를테면 노동 전문가 만나서 지금 한국이 노동의 유연성이 없는 게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세계에서 어떤 나는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프리드맨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 이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직 듣지를 못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앞으로 나오는 걸 봐야 되겠고 다른 후보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아마 이 정치판이 정말 비정한 곳이다라는 것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총장을 하시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둘러싼 최근에 국민의힘의 논쟁을 한번 좀 보면서 이거 내가 정치판에 들어갔다가 나는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남 주인공 시켜주는 굉장히 희생양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좀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실 오세훈 후보가 뜨는데 상당한 역할을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다 드러났죠. 이른바 네. 컨벤션 효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단일 후보가 이제 결정된 이후에는 국민의힘의 빨간 점퍼를 안 입었다고 김정인 비대위원장은 비판은 하고 있지만 어쨌건 열심히 뛰었죠. 예.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한다. 막 박수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딱 끝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김정인 위원장 바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거친 용어로 비판하기 시작했고 네. 국민의 힘 안에서도 뭐 당장 합당도 하고 뭔가 지분이 있을 것처럼 뉘앙스가 있었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라던가 그에 만약 측근들이 있다면 이게 우리는 대선 주자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여의도에서 말하는 불쏘시개 불만 확 피워주고 이제 효용 가치가 없다고 하는 잘못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뜻이 모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 얘기하니까요. 주변에 이제 보면 이 정치판이라는 게 정말 비정하다. 그리고 조변 섞게 한다. 네. 어제 같이 어깨동무했던 동지들이 오늘 갑자기 적처럼 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안 느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네. 이걸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윤 전 총장
정치권장이 저는 뭐 맷집이 그렇게 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국민의힘도 지금 안철수 후보와의 뭐 단계당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도 물론 몸집 올리기 위한 어떤 셈교류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많은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나가자마자 지금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네. 상태고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이 어떤 혁신과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로는 국민의힘이 좋아서 한 게 아니다 얘기하면서도 막상 선거 결과는 본인들이 잘해서 한 것처럼 자중질환으로 빠진다면 국민들의 또 시선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선이 끝난 이후에 대선과 대선 사이에 있는 선거들은 보통 중간 평가의 성격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권이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럼요. 지방선거는 또 후보의 특징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선에 가장 확실한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앞으로의 미래 5년을 맡길 사람을 맞아요. 뽑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지율은 상당 부분 반사이익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 추장관과의 갈등에서 마치 대통령이라든가 현 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야당 지지층이 보기에 속 시원해. 그리고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 정치하는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줄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 많이 투영이 됐는데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사이익이 아닌 본인의 자체적인 빚을 내는 이게 이제 한 여론조사 전문가가 잘 쓰는 말입니다. 배종찬 소장님이 자주 쓰는 자체 발광을 보여주는 네. 검증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비판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윤종찬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취재 과정에서 보기에 예. 자체 발광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만들어지진 않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검증대에서 본인의 네. 능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선 관련된 뉴스는 항상 계속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경기도 가평군 지금 첫 아이를 출산한 부부에게 총 9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한 번에 다 준다는 건지 저 뭐 내용이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저는 깜짝 놀라서요. 네. 송 박사님께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걸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지금 요새 인구 감소가 얘기되고 있는데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 그 울음소리 듣기가 어렵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저희 아기 어릴 때도요. 김제에다가 잠깐 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여요. 아기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래된 거죠. 오래된 거죠. 지금 더 심해진 겁니다. 여러 그 인구 감소가 출산율 자체가 너무 낮아요. 지금 한 명이 안 돼요. 한국이 최하 출산율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가평군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출산 장려금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수당도 주고 해가지고 총 해보니까 처음 아이 낳으면 축하금을 200만 원 주겠다. 네. 그다음에 수당으로 매월 40만 원씩 18개월간 720만 원 주면 총 920만 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임산부의 산전 진찰 교통비로 30만 원 주겠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 300만 원 한도에서.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한 이 청춘 남녀 만남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요. 네. 서울시장 공약 중에 하나에 있었던 거 이거 제가 늘 아니었습니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출산 가구 상하수도 요금도 50% 감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가평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출산율이 높다고 하는 영광군이나 해남 같은 경우에도요. 출산 장려금 많이 줬었어요. 출산율이 낮겠죠, 거기가? 다 낮아요. 네. 다 낮은데 출산 장려금을 좀 파격적으로 준다고 하니까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좀 출산율이 좀 높아졌어요. 높아졌다. 네, 영광군 같은 경우에도 2년 연속 합계 출산율 1위.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네.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 그렇죠. 와서 해남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낳고 나서요 또 떠나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돈을 줘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그렇죠.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이건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를 네. 낳는 것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인프라 맨날 얘기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인프라를 어떻게 다 고치겠습니까? 일자리 그렇죠. 창출하고 못하니까 참 고육지책을 낸 거는 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반짝 효과지 지속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저출산 계획 다시 나온 거 보면 뭐 생애 주기별로 하는 것이라던가 예. 돌봄을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라던가 뭐 삶의 질을 같이 높이는 방안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또 하나 이 부동산 문제가 출산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도가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일부 지자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군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출산율이 높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군대 온 사람들 말고 직업 군인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에 대한 지원이 있다 보니 맞아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너무 이제 결국은 주거 문제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너무 집값과 세금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출산은 장려하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네. 이런 부분도 돌아보면서 좀 같이 생각을 하면 어떨까. 주거 문제를 조금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좀 들여다볼 그렇습니다. 필요도 있겠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만약에 돈을 줘서 아이를 낳게 한다 그러면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의 교육비와 모든 걸 생각해 보면 한 10억 정도 주겠다. 아이를 낳으면. 네. 이러면은 50대가 넘은 저도 한번 마음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네, 근데 쉽지는 않지만. 쉽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네. 드리냐면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취업을 해야지 뭐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을 하려면은 집을 구해야 네. 되는데 집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당장의 이 교육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예. 엄마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일과 가정의 양립 예. 이런 부분 또 경력 단절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단지 출산율이 낮아라고 하는 거는 문제 해결이 아닌 것이라 사실은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만 사회 구조를 바꿔 나가야 된다. 그렇죠. 아주 쉽게 하나 얘기하자면 육아휴직만 해도요. 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육아휴직을 제대로 썼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찾아 쓸 수 있지만 나머지 많은 민간에서도 쉽지가 데서는 않죠. 찾아 쓰기 어렵다.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06년 이후에 저출산으로 200조 이상을 썼거든요. 네. 그리고 맨날 저출산위원회 엄청 많이 만들고 맨날 회의해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달라진 게 없고 더 나빠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청년 여성들, 청년 남성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가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정책에 좀 반영해라.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정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기적인 정책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부부가 누구나 육아휴직제를 좀 쓸 수 있는 것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시급한 제도다. 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개선이 된다면 출산으로 인해서 누군가 한 명을 직장을 포기해야 된다는 두려움이라도 좀 줄어들 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업무 강도의 문제 또 뭐 아이들을 저는 근데 또 이렇게 너무 돈으로만 그렇게 그렇습니다.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 판단하게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장기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마디 드네요. 덧붙이자면 낳은 아이들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야 돼요. 아이를 낳기만 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살아갈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진짜 힘이 많이 들거든요. OECD에서 아이들의 행복도가 최하위예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뉴스픽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